공부 방법과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이그잼 잡스쿨 원장입니다. 이름은 최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크게 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국정원을 2006년부터 국정원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취업이나,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7급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국정원이 시험 유형이나 변천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2014년, 2015년, 지금 올해, 이렇게 3년 정도 지금 시험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또 내 기초적인 이론을 완전히 습득을 해야만이 국정원 니트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니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2014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9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어요. 9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면서 논술 1문제, 약술 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7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논술도 한국사 논술 1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시험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니트1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 적격성 심사라는 이 문제가, 이 시험이 과연 몇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어차피 직무마인드는 40문제라는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논술이 과연 한국사에서만 출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도덕적인 윤리나 국가적인 윤리에 나오는 그 문제가 역사학적인 관점에 비춰가지고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016년도에는 한국사 논술 에세이가 2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오늘 설명회 때 나오는 그 자료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국정원 7급은 크게 정보 파트와 방첩 파트, 안보, 수사, 정보통신, 이렇게 맨 처음에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정보, 방첩, 안보, 수사가 국정원 정보 파트로 하나로 묶어졌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는 ICT 분야로 해가지고 또 하나로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됩니다. 2개로 분류가 되면서 시험 과목도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14년도 이전에는 국가정보학이라는 과목이 기본적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종합교양, 인문계열과 이공계열로 나눠지면서 토익 930점에 학점 3.8 이상으로 해서 5대5로 해서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되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산 자격증이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되면은 이공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눠져 가지고 종합교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맨 첫 시간에 어떤 시험을 받는 거니? 국정원 논술을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면은 1999년도 이전까지는 한국사에 관련된 논술과 윤리에 관련된 논술이 출제가 됐어요. 2문제로.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국사 논술이 정치, 경제, 사회 세 영역에 걸친 논술 1500자 1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래서 한국사 논술을 쓰지를 못한다면은 나머지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교양, 인문교양, 이공교양, 한국사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여기에 국가정보학이라는 그 과목을 20문제를 시험을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을 보는 국정원 한국사 논술 자체가 1999년도 이전에 10년 동안 시행이 됐었던 그 기출문제하고 중복이 됩니다. 어떻게 중복이 되는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니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트라는 부분. 자, 국정원 NIT가 있습니다. 자, NIT는 2014년도에 실시가 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공기업공사공단이 어떤 유형으로 바뀌죠? NCS라는 시험 유형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국정원이 자, IAT 유형, 자, 내셔널 인텔리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이 IAT 유형을 우주 미국 나사 항공국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SAT 유형, 스터디 애프티튜드 테스트 유형에서 IAT 유형으로 국정원 7급이 7월 달에 처음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언어, 그죠?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이 5개 영역에서 출제를 하겠다고만 그렇게 공지가 되죠. 그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또 기초를 두는 거니요? 농협 인적성, 대기업 인적성, 농협 인적성이나 대기업 인적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자료 해석이나 수리 판단, 응용 수리, 논리 게임,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대기업 인적성이나 농협 인적성에 의한 이 자료, 인적성 시험에 대한 기본 이론 과정, 문제. 그 다음에 공기업에 있는 직무적 성검사 있죠? 이건 분류형이고 이건 통합형이죠. 이러한 모든 기초적인 이론 자체가 무엇에 근거를 두는 거니? PSAT라는 공직 적성 시험에 언어 논리,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이라는 이 부분을 이 인적성이나 직무적 성검사가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성 시험이나 공기업 직무적성 시험은 PSAT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을 완전히 숙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을 이 문제를 가지고 풀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이 영역에서 니트라는 이 영역을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SAT 유형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SAT 유형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숙지를 넣으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IAT 유형은 그 답에 대해서 지식을 숙지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답이 이 답이라는 것을 이꼬르라는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다 시험에서는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14년도, 2015년도에 국정원 7급 전국 모의고사 니트 시험을 봤을 때 항상 1등, 2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SAT 유형과 IAT 유형이 철저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언어, 수리, 추리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머리에 확실히 담아주지 않는다면은 이 니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니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트는 오랜 시간에 공부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자, PSAT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여러분들 PSAT 하면은 또 하나 뭐가 있죠? 니트라는 과목이 있죠? 법학적성 시험. 자, 법학적성 시험은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이죠. 그 다음에 미트 니트라는 시험이 있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 추론이 있습니다. 자,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언어 추론, 언어 유추. 그 다음에 대기업, 농협에 대한 인적성 시험.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니트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PSAT나 니트를 시험을 볼 때
PSAT 공직적성시험 기출문제를 풀고 2달 만에 이 니트라는 시험 점수를 125점 표점을 맞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2014년,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여러분들에 대한 점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니트는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니트 공부를 하는데 니트만 중점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점수가 절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니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 인적성 시험. 자, 공기업 공사공단은 300개 공기업 공사공단이 NCS 직무능력 표준시험으로 싹 바뀌어졌어요. 10가지 영역으로. 그렇지만은 의사소통부터 윤리까지, 문제해결 수리능력까지 10가지 영역 NCS 직업기초능력을 풀기 위해서는 인적성 시험과 공기업 직무적성에 나오는 언어, 수리, 추리 이 부분에 대한 3가지 영역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즉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니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대기업 인적성 시험에 대한 언어 수리 추리 영역, 그 다음에 공기업 공사공단에 관련된 NCS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능력, 이 4가지 영역을 같이 공통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국정원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개요를 한번 보죠. 자,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대통령 직속 기관. 그리고 국정원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3번에 걸쳐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 부분을 제가 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정원 7급 면접 시험을 볼 때 반드시 국정원에 관련된 언론이나 국정원에 관련된 정보나 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야 돼요.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국정원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번, 2번, 3번 국외 정보, 국내 보안 정보, 국가기밀, 국가안보 관련 범죄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수사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죠. 즉 국정원은 현재 대테러나 마약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시위나 그죠? 시위나 방첩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은 원장, 차장, 기획조조실장 3개로 구분이 되면서 제1차장은 해외 분야, 2차장은 국내 분야, 3차장은 어디죠? 북한 분야를 감당을 하고 국정원장이 되려면은 국회 임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은 일단은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을 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면서 국정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은 아까도 말했죠. 국가정보와 ICT, 전산통신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 ICT 분야는 전산 관련된 통신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채로 10월 달에 또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9급 공채가 나왔죠. 일반직 공채로 나왔습니다. 국어, 국사, 상식을 시험 보는데 일단은 방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하고 특별하니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원 7급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그렇지 않으면은 방어 분야에 대한 9급 직원들을 통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내리는 그러한 위치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나 그 다음에 니트 논술이나 체력검정, 면접, 채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류 전형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토익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2014년, 2015년도 이공계는 800점, 인문계는 900점. 이게 절대치는 아닙니다. 통계치입니다. 통계치. 이 부분에 대한 커트라인도 이때 없어요.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통계치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서류 전형이 합격이 됐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850점, 인문계 850점, 이공계 750점 선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점수나 이런 부분은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용을 않지만은 국정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류 전형에 대한 배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트와 논술을 시험을 보고 한 4배수에서 5배수를 뽑아가지고 체력검정 시험을 봅니다. 체력검정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 전형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딱 여기를 보시면은 이 서류 전형을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2015년도이기 때문에 2년 이전 거 성적만 일단은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5월달, 6월 중순까지 서류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자격증이 나오죠. 예전에는 3개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3개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으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정보와 ICT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으로 해가지고 영어 말하기 영역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을 900점을 따야 된다는 이유는 왜 900점을 따야 되느냐? 일단은 토익 스피킹 자체가 160점 이상을 맞으면은 가산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익이 900점 이상자들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토익 기준으로 해서 900점을 따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700점 있는 사람이 700점 이상인 사람이 불합격이 된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왜? 토익 700점 이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분야, 어학 분야, 무술 분야 이 부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합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후에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이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시험은 일단 일반적으로 34살 이하자로 일단은 규정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지금 갔다 와야 되고 차후에 시험을 볼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토스 일단은 160점 이상을 따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을 실질적으로 해서 따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2단을 딸 수 있게 태권도 1단은 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태권도 1단을 따놓고 군대 가서 2단을 따고 나와가지고 3년 지나고 나서 3단을 따는다면은 무도 자격증 가산이 또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올해 시험을 봐야 돼.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자격증을 지금 따야 될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어차피 본인이 토익 기준으로 해서 900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뭘 따는 게 가장 빠를까요? 토스 160점 이상을 따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은 내가 토스 160점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토익 점수로 900점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거의 합격이 서류 전형으로 패스가 될 겁니다. 제 말이 좀 틀린가요? 작년에 시험 봤다고 하니까. 작년에 몇 점이었어요, 토익? 네. 그죠? 네. 거의 아마 그 수준이 될 거예요. 제가 통계치로 나니까. 이공계 쪽은, 정보통신이나 그런 데 쪽은 750점, 700점 사이도 전부 다 패스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전략을 잡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정원 니트. 여러분들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정원 니트를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수리추리, 응용수리, 수리판단.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수리판단이나 응용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나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만 봅니까? 수리판단과 응용수리만 시험을 봐요. 그죠? 그래서 수리추리, 응용수리, 수리판단해서 수리연산부터 수리추리 심화적 응용단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직게임이라는 게임 이론과 이산수학이 있어요. 이것은 로스쿨에 있는 니트에 추리논증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논리게임, 상황판단, 자료해석, 추론분석 두 번째 영역으로 나눴죠. 그래서 배열하기, 연결하기, 진실 혹은 거짓말 이것도 니트에서 따온 겁니다. 수학적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각적 분석 능력이나 도표 자료 분석 능력을 통해서 통계 분석까지 그래서 두 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은 언어 논리하고 언어 추론하고 언어 추리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 영역으로. 자, 추리가
수리 추리 쪽에도 있지만은 일단은 언어 추리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언어 논리, 언어 추론, 언어 추리 이렇게 해서 함축된 정보 파악이나 그 다음에 논리 논증, PSAT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 논증이죠. 논리 논증. 그 다음에 추리 논증에 나오는 분석과 재구성. 그 다음에 리트, 언어 이해, PSAT에 나오는 비판적 평가. 이 부분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여기에 잘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각 능력, 시각적 분석 능력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가 있죠?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가 작년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작년에 한 문제 나올뚱 말뚱했어요. 한 문제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한 문제 나왔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틀린 그림 찾기는 여러분들이 눈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틀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 분석력으로 빨리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세 문제가 나올지는 몰라요. 왜? 2014년도에 암호해독이나 위치 추적이나 이런 부분이 1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2문제에서 3문제뿐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는 문제 유형별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한번 파악을 해야 돼요. 등고선이 2014년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2015년도에는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2016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영역이 나올 것인가?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호추리나, 그죠? 암호추리나, 그 다음에 수열추리, 그 다음에 틀린 그림 찾기, 등고선 위치 추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일단은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위치 추적이나 암호해독 추리,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특강과 기본적인 강의,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로 연강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옆에 여기 전산실이 있어요. 전산실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영상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스터디릿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서 좋은 스터디실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3월달, 4월달에는 스터디실을 제공을 안 씁니다. 동영상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스터디 3, 4월달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5, 6월달에 심화이론이나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머리가 헷갈려요. 왜? 내가 찾는 답 찾는 방식과 상대방이 찾는 답 찾는 방식이 서로 다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적성이나 직무적성이나 PSAT에 있는 언어 수리 추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이론을 내가 정확히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문제풀이에서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답 찾는 원리나 공식이나 그런 부분을 정확히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과 싸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리트에 대한 고득점 맞는 방법입니다. 리트에 대한.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논술하고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 한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근대사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근현대사만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동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사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나 근대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야만이 내가 그것을 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술련 같으면은 에세이로 써도 되고, 논술련 같으면은 뭐 서론본론 권론이든 기승전결이든 결기승전이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에세이 형식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의미적으로 나누든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논술을 쓸 때 여러분들이 헤리는 거예요. 무엇을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근현대사만 알고 있다 보니까
전 근대사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전 근대사에 관련된 이론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부분을 같이 추론해서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그 글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현대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중간에서 딱 끊어집니다. 즉 한국사 논술은요, 철저히 한국사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첨삭을 받고 그 강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사에 대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한국사 논술이나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이 부분을 쓸 때 큰 오점을 아마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더라도 꼭 그런 분들한테 수강을 받기를 제가 권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 1985년부터 89년까지 한국사 논술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전부 다 딸 수가 있었어요. 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군데를 전부 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이 부분을 땄어요. 자, 국사 보십시오. 국사. 1986년도 국사, 민족 독립운동, 1919년부터 해방까지를 고찰하고 그 현대적 교훈을 논하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015년도 독립운동에 관련된 항쟁 내용을 논하라. 그죠? 그러면은 1919년 이전, 그죠? 1894년부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쓴다면은 좋은 답안이 아마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됩니까? 열강의 침략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근현대사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은 좋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윤리 보세요, 윤리. 국사와 윤리인데, 최근 소련, 북한 간의 접근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이 부분은 뭡니까? 2014년도 제가 종로 EPS JMP 아카데미 학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김경우 교수를 통해서 마지막 쪽지 개강을 했을 때 적중한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6.25 동란 배경과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주위에 관련된 환경이나 세계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것에서 논하라. 이 부분이 2014년도에 6.25 동란 문제가 나왔죠. 약술령으로. 몇 자? 600자에서 700자의 약술령으로. 자, 밑에 보세요. 대한민국 민족적 전통성에 대해 논하라.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뭐가 나왔습니까? 논술령으로. 민중민주주의 나왔죠? 해방신화. 그죠? 그 부분이 나왔어요. 제가 83학번인데 한참 저희들 데모할 때 82년도에 민중과 지식인, 민족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해방신학을 그때 가지고 데모를 한참 할 때 했어요. 그런 부분이 2014년도에 논술령으로 한 문제, 약술령으로 6.25 동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독립운동 항쟁사를 아는 대로 서술하고 그것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해라. 즉 국정원 한국사 논술은 어떤 논술입니까? 지문용어로 제시되는 통합 논술이 되고, 그죠?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견해 논술입니다. 이게 통합 논술과 견해 논술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만이 국정원 논술, 한국사 논술을 잘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1990년도부터 89년도까지 한국사 논술 기출문제 쭉 한번 보세요. 민족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외래 문화의 올바른 수용과 그 방향 제시에 대해 논하라. 복지사회에 있어서 국가 발전의 자표와 문제점을 설명하여라. 왕건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고려개국에 대해 설명하여라. 지하경제에 대해 설명하여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를 하면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내지는 국제경제 내지는 대외적인 정책,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써야 돼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느냐? 2014년도, 2015년도에는 한국사적인 이 한국사 논술이 단순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할 때 일반적인 그런 부분만 아마 출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2016년도, 3000년도에 들어가서는 과연 한국사에 관련된 논술 문제만 나오겠냐 이거지. 그죠? 세계사적인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몽골의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때 우리나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몽골 제국과 로마 제국과 대한 제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한번 조명해서 네가 써봐라. 그러면은 로마 제국 알아야 되지. 몽골 제국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대한 제국 성립 알아야 되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국정원 7급은 여러분들을 떨어치기 위한 시험이니까. 그렇잖아요? 일정 기준에 대한 패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일정한 배수, 4배수에서 출원 인원의 4배수에서 5배수를 여러분들을 뽑아야 돼요. 자, 국정원이 지금 현재는 8,500명, 7,000명, 8,000명 되지만은 한참 국정원이 뜰 때 100명에서 80명에서 100명을 뽑을 때는 몇 명 정도의 출원 인원이 됐었는 거니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출원 인원이 됐었어요. 출원 인원이.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보겠습니까? 자, 7,000명 정도 시험을 본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100명을 뽑는다. 그럼 4배수면 몇 배입니까? 500명 정도가 체력시험을 보겠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몇 대 1 정도 되겠어요? 한 100대 1 정도? 100에서 120대 1 정도 되겠죠. 서류 전형에서 물론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사 논술, 한국사 에세이, 역사 에세이가 과연 한국사적인 관점에서만 나올 것이냐? 저는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윤리도 알아야 되고 한국사도 알아야 되고 한국사 속에 세계사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측입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한테 지적인 그 부분만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됐고, 자, 여기 보면은 IMF 경제 얘기. 제가 여기 딱 보면은, 올해는 1995년도 윤리. 자, 95년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그죠?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 과제를 논하시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죠? 사드 배치나, 그죠? 중국 경제나, 미국 경제나, 미국에 대한 선거나 이런 부분이 안보 과제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하해라.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과거 10년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지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 수가 있다. 자, 니트는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말했듯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이론만 딱 머리에 잡고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도 나와도 제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만한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초적인 이론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론 정립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 정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론은 철저한 이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답이 나오고, 그죠? 왜 이 답이 나오고, 어떻게 이 답을 구하려고 이 답이 찾는 이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다면, 이게 현재 NCS의 흐름도예요. 이게 IAT형 답 찾는 요령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 문제를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잘 나와, 성적이. 왜?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 잘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국정원 시험 딱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는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못 풀어.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취업에 관련된 직무 능력 검사의 흐름도예요. 흐름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도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한국사 논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논리로 푸는 한국사.
자, 한국사 맵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돼요. 자, 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트도 여러분들이 언어, 수리, 추리 영역에 대한 분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이드맵, 거기에 대한 공부 방법,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 놔야 돼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도 여러분들이 한국사 논술에 대한 맵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그 틀 안에 딱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글쓰기 끝나는 겁니다. 외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 자체를 이 틀 속에 탁 넣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예전에 국정원 논술은 지문 제시형이 했습니까? 지문 제시형이 아니었습니까? 지문 제시형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국정원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논하여라. 이 딱 달랑 줍니다. 원고지도 안 주고 딱 줘요. 그럼 써야 되죠. 근데 지금은 국정원 한국사 논술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문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 속에 30에서 40%의 답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아는 배경 지식과 여기에 있는 부분을 딱딱 주제어를 골라가지고 이 틀에 맞춰서 글을 써나갈 것인가.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국정원 니트가 나오고 국정원 직무 마인드가 나와요. 자, 국정원 직무 마인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가정보학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국정원 직무 마인드는 예전에 있었던 국가정보학 20문제에 대한 대체 시험 과목입니다. 현재 니트2라고 되어 있죠. 40문제가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으로서 갖춰야 될 직무, 자세 내지는 국가정보원으로서 꼭 알아야 될 지식사항, 국가정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적, 역량적인 능력 그런 부분을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맨 처음에는요, 이 국가직무 마인드가 인적성 시험과 같은 국정원 인성시험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인지 알았냐? 예전에 국정원 7급 시험을 봤을 때 종합교양이라는 시험을 봤습니다. 종합교양. 종합교양이라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국정원 7급 요원으로서 갖춰야 될 직무 상식인지 알았어요. 2014년도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결국은 직무 상식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 국정원 요원으로서 갖춰야 될 지식. 갖춰야 될 지식을 네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걸 보는 시험이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도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은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객관식이잖아요. 니트 점수에 포함이 되잖아. 니트 국가정보원 직무 적격성 심사가 니트 1으로서 문제 출제가 되고 니트 2로서 국정원 직무 마인드가 몇 문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제에 의해서 서로의 당락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6개월, 8개월 동안 국정원 직무 마인드를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국정원에 관련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7월달 시험을 볼 때 5월달, 6월달에 이러한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 마인드, 비밀공작, 국가정보 수집 분석, 즉 국가정보학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객관식 답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오래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틀려요. 자, 체력시험. 체력시험은 자, 여기 제가 체력시험은 절대평가로 들어갑니다. 절대평가로 들어가는데 잇몸 일으키기, 왕복 달리기, 오래 달리기, 남자는 2000m, 여자는 1200m, 팔굽 펴피기, 제자리 멀리 뛰기, 스피드 좌우 달리기 이러한 순발력과 지구력 테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은 잇몸 일으키기, 그죠? 오래 달리기 이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팔굽 펴피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이 네 가지가 이번에
국정원 9급 체력검사 테스트예요. 자, 제가 6가지를 적어놓은 이유는 왜 적어놓은지 아십니까? 체력검사도 과목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절대평가입니다. 일정 기준만 넘어버리면 다 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자들의 가장 취약점 뭡니까?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는 하는데 팔굽혀펴기를 못해. 그래갖고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 뛰기, 이거 다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력을 단련을 시켜야 되겠고, 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 토론 면접, PT 면접, 이 세 가지를 시험을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38명 정도를 여기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면접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면접 자료를 보면은 1차도 안 됐는데 무슨 면접 자료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은 일반적으로 인성 면접은 개별 면접이죠. 개별 면접. 자, 토론 면접은 상대방과 집단 토론이냐, 아니면은 그 면접 담당관과의 상대적인 상황 면접에 대한 토론 면접이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토론 면접은 집단 토론 면접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집단 토론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답변을 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의 답변을 비판을 하면서 내 견해를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NCS를 보다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철저히 존중해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견해나 의견을 도출을 시킨다. 그런 부분이 토론 면접. 자, PT 면접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 역량이 어떤 걸 갖고 있는가를 상대방한테 신랄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PT 면접으로 해서 국가관이나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나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 사생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번에 대통령 경호실, 자, 예전에는 국정원 7급을 떨어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경호실 7급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대통령 경호실 9급 특채가 있었어요. 제가 면접을 해줬는데 전국에 있는 5명 경찰 특공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특채를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저한테 딱 왔어요. 합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 사생관이 나와요. 사생관. 사생관에 대한 면접 질문이 나왔어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생관에 대해서는 면접 질문을 제가 주지를 못했어요. 예측을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 면접 답안에 어떤 말을 쓰는 거니, 안중근 의사의 이 부분을 써줬어요. 결리 사이. 아이고. 이로운 것을 보면은 옳은 것을 생각하고, 견이 나라가 위급하면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구원하라. 저는 이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죽기 전에 이걸 쓴 말이에요. 친필로. 인터넷 딱 쳐보세요.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것을 제가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삶의 기준을 이걸로 하면 어떻겠냐. 어차피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몸. 이한 목숨 바쳐 나라에 충성하지 않을래? 이걸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사생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자, 면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자신 있게 말하느냐, 얼마만큼 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꿈이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역사관을 표현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 준비했다고 하면서 합격이 됐어요. 이러한 면접이 여러분들한테 국정원에서 또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국가관,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세계관, 사생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주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고, 신은주에는 특별하게 다른 8초 이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 위주로 신은주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신은주회 탈락절자를 예상을 해서 일단은 국정원은 1.2배수까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채용 2년 1월 달에 일단은 채용이 됩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을 해서 내가 벌금을 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작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직장인인데. 맞죠?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국가정보관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많지가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일단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니트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공기업, 언어 수리 추리 부분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하는 합반이 있습니다. 거기를 무료로 저희는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니트와 언어 수리 추리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식 능력을 함양을 시키고 3, 4월 달부터 심화이론과 5, 6월 달 문제풀이에서 첨삭이 들어가고 직무마인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5, 6월 달에 마인드 특강으로 해서 한번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동영상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터디나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마지막 실제 동영 모의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자 국정원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죠. 이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수험생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떨어진 사람들 내지는 온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 4교시, 5교시, 6교시 쉬는 시간, 니트1, 니트2 해가지고 토탈 니트1은 95문제 해서 120분 돼 있는데 115분에서 120분 정도 이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니트2 직무마인드 40문제가 55분 정도 치러집니다. 그래서 토탈 작년에 135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170분 정도 일단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논술이 작년에 한국사 논술 한 문제 나왔죠? 한 문제 나와서 70분 동안 갔었는데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120분 정도에서 110분에서 120분 정도가 아마 한국사 논술이 쓰여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1교시가 일단은 니트1 그죠? 그 다음에 니트2 그 다음에 한국사 논술 국정원 한국사 논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배점을. 어떻게 배점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나온 것도 없고 5대5로 배점이 될까? 이것도 5대5로 될지 아니면은 6대4로 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딱 탈락을 시키고 한국사 논술 가지고 또 걸릴까? 이것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 국가정보원 7급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국정원 7급을 준비를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는 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공부를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 자, 토요일 하루면 합격이다. 이 부분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모학원은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풀로 들어갑니다. 풀로. 그래서 언어 논리 24시간, 언어 추리 24시간, 수리 추리 24시간, 한국사 지식 24시간, 한국사 논술 24시간, 국정원 직무마인드 24시간. 이렇게 해서 1월 달부터 6개월, 11월 달부터 8개월 동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이 부분으로만 선생님들과 1대1 스터디, 강의, 코칭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스터디로 전부 다 본인들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여기에 부족된 부분은 월요일 날 저녁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에 있어서 언어 수리 추리 여기는 뭡니까? NCS 기반 대비 필기한 언어 수리 추리입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한국사, 이론 지식,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근현대사 이 부분에 대한 같은 합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주중에 일이 바빠서 못 나온다.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전부 다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중에는 월화수목금은 스터디와 동영상 수강, 그 다음에 공기업, 대기업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에 대한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언어 수리, 추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반으로 공부를 하고 주말반, 토요일날, 일요일날 국정원 니트와 한국사 논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 현재 오전에 니트가 되어 있고 오후가 논술이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가 다 논술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첨삭이 있기 때문에. 3, 4월 달에는 첨삭이 안 들어가지만은 5월 달부터는 첨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언제부터? 문제풀이부터. 그래서 모음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 모음 답안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 첨삭과 1대1 대면 첨삭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전 수강료는 똑같습니다. 수강료는 다 안 받을 거예요. 오전, 오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일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에 니트가 1대1 스터디 코칭까지 해서 연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이 토요일 날 하루로 끝나는 그러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니트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본 사람 있겠지만은 이론이라는 것을 저는 선생님들한테 자, 박민재 교수, 정유화 교수 세 분의 교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세 분의 교수님들한테 철저히 이론에 대한 교환을 정리를 하라고 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지 말고 철저한 이론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연강반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3, 4월 달에 이 강의가 끝났다? 아니, 3, 4월 달에 이 강의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5, 6월 달에 3, 4월 달에 안 끝난 강의가 5, 6월 달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그래서 어떻게? 토요일 날 한국사 논술 첨삭이 들어간다면은 일요일 날 오후하고 저녁 시간에 니트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은 전체 학원에 나와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저희 카페에 있는 스터디실에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독서실이 300석이 있습니다. 개인 전용 독서실. 뒤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서 할인을 받아서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넣고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영상실은 302호에 동영상 전산실이 있고 401호에 또 동영상 전산실 30석, 토탈 60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동영상으로 수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교수진 알려드릴게요. 박민재 교수, 그 다음에 김경호 박사. 박민재 교수는 지금 현재 조이 캠퍼스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정원 니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호 교수, 예, 적중률이 높고, 그 다음 백형배 교수, 면접이죠. 이진호, 정유라. 박민재, 이진호, 정유라 교수는 니트 부분에 대한 강사로 들어가고요. 김경호 박사는 일단은 한국사 논술로 들어가고 백형배 교수하고 그 다음에 저는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의 면접 작년에 했었던 2015년도 모의 면접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 시험이 끝나고 8월달부터 들어가는 과정은 이 모의 면접 이러한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하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가 식당입니다. 식당. 그 다음에 얘가 카페에 있는 스터디실. 얘가 카페입니다. 인터넷 다 되고요. 개인 전용 독서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고시텔도 있습니다. 이게 고시텔 300동이 있고요. 독서실이 300석.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스터디실 10석, 그 다음에 강의실 8개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식당 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시설로 해서 여러분들까지 면접까지 계속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저희 실장님도 있지만은 철저히 원장인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코칭이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그 특강이나 그 다음에 교수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코칭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철저히 밑에서부터
확실히 알아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와주신다면은 꼭 작년, 재작년도와 같이 높은 합격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국정원 7급 설명회를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